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전구를 치며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건으로 모든 짐을 벗어던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곳에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이에 여유가 없이 힘들게 살아왔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억압당한 삶을 살아왔고,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버텨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들은 정말 막막했고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며 내면의 아픔을 감추고 살아온 일이었습니다. 얽매인 채로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를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왔는데 이제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괴롭힘을 감춘 채 살아왔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20년을 기다려온 복수를 완성할 때 함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기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마음이 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전할지 고민이 되지만 최근에 건물을 산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처를 감추고 결혼을 했지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끔찍했어요. 수년간의 문제를 겪으면서 온 종족이 비호할 수 없는 미친 인간들의 집안이었어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을 불안하게 야하며 지낸 것 같아요. 아주버님의 단일 베이비 한이 부부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걱정을 하고 있으신 것이 조급하고 결혼해서도 안타까운 무단경지 힘든 작정을 만들고 있지 않았으면 해요. 앞으로의 일들이 고맙게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다문이 없었던 나이든 장남과 장모부 같은 곳에서도 똑바로 쓰지 않으니까 미안한 대화가 하루 종일 반복되었습니다. 사례와 죄송을 허락하지 않는 형님이 벌을 피하기 괜찮은 사람 같았지만 물론 제 잘못이 거의 일도 없지 않은 것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장남가장이 부름에 따라 저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기를 외면하고 제 몸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는 것이 이전의 사실이었는데 형님이 시댁과 제 몸뚱이가 눈살을 찌푸리곤 하시더군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제 대학 선배가 연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저를 소개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처했지만 처음으로 저도 어떤 잠자를 벗게 되었습니다. 연애는 정말 맛있는 덩어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걱정을 하고 있으신 것이 조급하고 결혼해서도 안타까운 무단경지 힘든 작정을 만들고 있지 않았으면 해요. 앞으로의 일들이 고맙게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선택한 취향 때문에 아버지가 그야말로 파괴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군요.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새로운 가문을 세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다시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러자 아버지가 짝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 나에게 와서 짝을 찾았다. 솔직히 말해서 왜 아버지와 같이 늙어가는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 나이와 아버지의 나이 차이는 8살이었지만 시댁에서 여자는 젊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결혼하는 여성보다 더 젊은 여성을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부하들에게 중매를 시켜 결혼 상대를 찾았지만 대부분이 30대 후반의 여자들이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면 어디에 나를 누릴 수 있을까? 적어도 아내는 젊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가? 아버지에게는 어떤 여자와 어울리는지는 아직 모호한 것 같다. 어머니가 중매를 해주어 왜 내 주변에는 젊은 여인이 없는지 생각해보라니. 당신도 삶을 충실히 살았군. 다른 동생들을 돌보지 못해 우리 아들에게 친구 하나도 만들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성은 어릴 때여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지만 노인들도 결국 찾아오는 시점이니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겠어. 제 나이가 젊은 애들이라고 하면 20대 중반인데 그 애들이 이미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아주버님이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아주버님은 대단한 부잣집 출신도 아니고 외모나 체형도 괜찮지 않아. 영원히 얼굴만 보고 살아야 하겠냐? 무슨 중요한 것이 있는지
그 정신 상태를 이해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거나 혹은 형제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을 찾아보라고 할 때 때로는 잘 듣고 내 여자로 뽑히면 밥도 잘 해주고 청소도 잘하고 시댁에서 불렀을 때 달려가는 그런 비너스이들이 요즘에 어디 있을까? 혹시 어머님이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시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라. 아들은 평생 여자를 찾아야 한다면 왜 그리 어려워할까? 요즘 젊은이들은 청소년 개성이 사라진 것 같아. 우리들이 어린 시절엔 반이 나가도 식사를 하러 뛰어나갔는데 이제는 너무 편안하게 대하다 보니 아주 날이 잠식되는 느낌이 들어. 형님은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었다.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피해 다니면서 어린 친구들에 대해 입을 싹 씻어버리자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중매쟁이에게 큰 돈을 주고 아주버님의 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나타났고 아주버님은 다시 한번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한 뒤에 시어머니는 새로운 형님에게 모든 것을 다 퍼줄 것처럼 헌신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이냐고 독촉을 시작했고 형님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님의 나이는 그리 많지 않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계획을 미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재혼한 지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지만 형님의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시댁은 더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알렸더니 시댁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가 지금 바로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계획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유는 반드시 장남이 아이를 낳고 나서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 부부에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둘째 아들이 먼저 아이를 낳으면 결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임신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34살이 되었는데 더 늦으면 노산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아주버님 부부에게서 아이가 생길 때는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시어머니의 장남 집착은 점점 지나칠 것 같아서 걱정이었고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짓을 반복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 무당을 믿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사기꾼 같은 여자로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무당을 매우 신봉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는 것 같았어요. 그 무당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신기했어요. 그 무당이 형님 집에 신용스럽게 부적을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님이 서랍을 열다가 부적을 발견하고는 이별한 전 남편이 다시 마련한 집에 어머니가 장만해 주었다며 자랑스레 말했어요. 그 아들은 그 집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한 짓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꼭 하얀 레이스 원피스를 입으라며 강요했다네요. 이런 소리를 그냥 넘겨선 안 된다고 했는데 신령님에게 물어보니 임신하는 굿을 해야 한다면 2달 동안 같은 침대에서 자지 말고 각 방을 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남자에게 하얀 레이스 옷과 하얀 자락을 입으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며 이렇게 날 조롱하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남자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방관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이후에도 어머니는 자주 형님 집을 방문하면서 부적이나 쌀알 같은 이상한 물건들을 뿌리고 가셨다고 해요. 정말로 죽겠다고 하면서 형님 집이 기울어져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연구원일 것 같아 형님네 친정에 도움을 많이 주고는 했지요. 생활비를 늘리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재산이 있어서 용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곤 했었어요. 그래서 친정 때문에라도 이혼을 하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형님의 처지가 가슴 아팠지만 사정도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시에 형님을 찾아갔을 때 형님이 흰색이 아닌 검은색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발로 혼을 차버렸어요. 그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힘이 있는지, 내가 뭐라고 했는지,
흰색이나 부정을 입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옷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노이해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더는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없다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피했어요. 물론 형님이 친정에서 많이 꾸짖고 나서 다시 시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지만 형님이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서요. 형님과 아버지가 싸우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나 형님이 심각한 생각을 해보니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 그 순간에야 처음으로 생각해 본 거지. 아니, 왜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항상 내게로 돌려놓았지? 이해가 안 가네. 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고 말했지. 이대로 살다가는 피가 말라서 죽을 것 같으니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했어. 아버지는 특별한 생각 없이 동정심을 가지고 혹시 내 문제가 있을까 한번 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 내가 문제일 줄 알았는데 글쎄 아버지께서 무정자증이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무정자증 판정을 받자 형님은 당당해졌지. 그런데 시댁에서는 그렇게까지 형님을 괴롭혔어. 얼마나 이 인스턴트 식품을 아들에게 먹인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무정절증이 나온 거 아니냐, 그게 제 탓이 된다고 해? 아버지가 제가 해준 밥보다 어머니가 해준 밥을 많이 먹었을 텐데 그럼 어머니 탓이지. 내가 아들을 낳을 때는 어떻게 건강했는데 저 팔자를 무시하고 결혼을 시켜줬던 녀석들까지? 뭐야, 밥에다가 너 무슨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너가 매일 밤 저주 기도를 내리고 있을까봐 내가 뭘 어떻게 해? 우리 아들이 갑자기 무정자증이 생겼을 리 없어. 우리 어머니 왜 이런 짓까지 다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 이러는 거 보면 나 앞으로 어떡해? 남편이 무정자증이 돼버리니 어떻게 내 잘못인 거야? 내가 임신할 때 정말로 스트레스 받았어. 그때 당시 나만큼 임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사람은 없었어. 형님은 밤마다 눈물로 샤워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친정 문제로 이혼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힘들었겠지. 시댁에서 든든하게 도와주며 주는 생활비가 없었다면 우린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부터 형님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정말로 살이 쏙 빠져서 뼈만 남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 속이 정말 아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어. 우리 부부가 임신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이 되어버렸어.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가 반드시 장남이 먼저 태어나야 된다고 몇 년 동안 내 귀에만 피비슷하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서워. 그때는 시댁에서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할까봐 정말 겁이 나 애 태아를 잉태한 사실을 축하받지 못할 정도로 진지해서 제 남편과 함께 고민 끝에 아이를 비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방문을 피할 수 없어 시댁에 갔습니다. 이미 7개월 임신 중이어서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부모가 제 임신을 알게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생겼고 남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자 시부모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가게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시부모는 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저와 남편을 불러앉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얼마나 그래도 놀림 따위가 아니라 아들을 먼저 낳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집은 기둥이 뽑혀나간다는 소리야. 예전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집안 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제가 키운 아들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 건데요. 얘기를 잘 듣고 왜 모릅니까? 우리 큰아들이 무정자증이라고 했을 때부터 고려하고 있던 일이기도 하구나. 얼마든지 우리 집안이 잘 되어야 해 콩고물 얻어먹을 거라도 할 테니까. 큰아들이 먼저 아이를 낳아야 집안이 대대손손 행복해진다고 하셨어. 아주버님이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왜 우리 아이를 아주버님께 보내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걸 인정할 수 없어.
내가 키운 아이고 엄만데 누구에게 애를 주나요? 갑자기 임신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손끝을 납작치는 거겠죠. 충격적인 한 방을 맞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돌아서서 날 눈치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장남이 무정자증이라며 당신의 차에 있는 아이를 우리 장남에게 주라고 말해. 지금 집안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어지럽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시부모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의 품에 있는 며느리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제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저에게 한 행동처럼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 부적을 놓고 가기도 하고 제게 파들 던지기도 해요. 잡기가 없으면 깨끗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며 그 아이는 정말로 장남의 아이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미쳐가는 줄 알았어요. 두 달여가런 시달린 끝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나오자마자 장남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장남도 미쳐가는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시달려 세뇌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감동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서양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아들을 잘 키울게. 서양 덕분에 나도 행복하고 우리 직원도 행복해질 수 있게 됐어. 서양의 희생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고마워 정말. 아이를 잃는 소린 무슨 소리지. 이제 약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라고 먼저 말씀하고 나의 아이로서 키우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며 형이 키울 필요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만큼 강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네요. 아이를 내놓으라고 악을 쓰면서 이야기해도 남편이 감정적이 되어 조절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형님 부부가 아이를 원하고 지지하기로 했으니 최종 결정은 어려워 보이네요. 혼자 가지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편 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이혼을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변호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네요. 시댁의 재력과 약속한 지원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대로 정리해보니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제 직책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나의 상황을 절절하게 느꼈어요. 결혼 후 직장 생활도 하지 않았고 모은 돈도 거의 없어서 남편에게 받은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지출했어요. 이혼을 한들 아이를 빼앗긴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더 깊은 빠지는 늪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지기만 했어요. 병원에서 퇴원 후에 아이를 안고 사라진 시어머니 때문에 발작을 12번씩이나 일으키는 정도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형님네 집으로 떠나가고 제게는 형님네 집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집에 찾아와서 모유를 유축해서 형님네에 가져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마치 무언가의 기계가 되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결국 남편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난 앞으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을 잊지 못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님한테 어떻게 정신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식구들과 있어야 할 명절과 시댁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나의 아들이 떡이 귀하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될 일을 어떻게 허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단지 이런 일로 이혼하자고 제안했을 뿐 정말 미련스럽다. 아이를 형에게 넘기고 나서부터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뺏긴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댁의 상황만 고려하는 남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내어주면 위자료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댁에 공약했지만 합의 이혼 절차에서 시댁이 이야기를 바꿔서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손해를 봐도 소용없고 그저 자존심이 상할 뿐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삶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떠나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들은 제게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는 내가 엄마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형님은 오히려 뻔뻔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곧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한 끝에 제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예전의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습니다. 이후에는 아이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 직업이 제 천직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담하는 모습이 너무 신뢰감 있고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상담했던 모든 고객들이 계약을 맺어주었고 처음에는 성과급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뒤 보험 판매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센티브로 불리는 추가 보상을 받을 정도로 큰 월급을 받게 되었죠. 그 후 진급을 거쳐 하나의 보험 지점을 운영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어요. 이것이 제가 이혼 후 정확히 10년째에 이룩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주식 투자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 몇 년에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가끔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투자에는 이익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기 수익을 얻겠다는 목표는 없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 그 투자를 한 후 그것을 방치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나는 혼자 살 수 있는 집을 살게 되었다. 그 집은 아마 매매될 것이며 나는 과거를 다시금 되짚고 있었고 혼자서의 삶에 점점 익숙해졌다. 저는 보험 중개소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 수도권에서 삶을 시작하게 됐다.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인 높은 직급을 얻었지만 항상 바쁘게 영업활동을 하며 사원들을 관리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업무에 몰두하다 보니 내 상처들이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년간의 세월이 흘러가는 중 어느 날 나의 주식 투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산업 분야 중에서 반도체, 인터넷, 위성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주식 가격은 급등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기 투자를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처음 투자했던 이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게 된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나가다 부동산 중개소를 발견했고 나는 그 순간부터 건물들을 주목하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현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현물이라 함은 역시 부동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건물을 조사하고 상가 건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 구매 시 카페가 하나 들어오면 건물 수익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상당히 좋은 가격에 4층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왔고 1층에 카페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카페는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러 자주 찾는 카페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가서 해당 건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매우 빠르게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던 순간에 부동산 소유주가 1층에 있는 카페로 함께 가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카페 주인은 새로운 건물 소유주가 궁금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는데 저 또한 새 주인으로서 잘 지내길 희망하며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정말 예쁘게 장식되어 있어 저도 궁금증을 가지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구경하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어떤 노인을 만나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그 노인의 실제 운영은 가족들이 한다고 하는 카페 사장님으로
인연이 닿은 건 하늘이 내린 은혜인데 서로 조절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노인은 선글라스를 벗고 인사를 했는데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노인은 한우 세트를 꺼내주고 사장님도 제 얼굴을 확인하고 귀신이나 봤을 것처럼 놀라셨는데 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여 제 옛날 시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마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물을 사기도 하고 어떻게 내 집 없이 쫓겨난 사람이 된 거냐며 너란 말이냐고 물으셨어요. 악연이란 이런 악연이 없다. 이 넓은 땅 위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신기하다. 나는 새 건물의 새 주인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분위기가 좀 긴장스럽다. 나는 자리를 양보해야 할까? 서로 마주치는 눈빛이 신경 쓰여 쫓아내어야 할 것 같다. 부동산 사장도 놀란 모습이다. 나와 예전 시어머니가 시선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당당하게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모와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크게 듣고 있었다. 너무 잘 알 것 같다. 그 사람은 내 전 남편의 어머니이다. 아들을 둘이나 이혼시킨 살아있는 전설이자 나를 위해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던 시어머니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나까지 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 당신이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나의 아들은 잘 자랐고 가게도 번창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혼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가? 아이를 더 낳고 그냥 살았으면 어땠을까? 번창한 가정을 떠나버리게 했던 큰아들의 아들, 나의 손자가 있다. 새 출생한 아이를 안아볼 기회도 없이 내게 빼앗아 놓고 두 다리를 뻗고 잘 크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아서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렇게 차가운 일가라자 속에 순식간에 조용해진 카페 안에서 다들 제 이야기에 궁금해하는 눈초리를 보내더군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부끄러운 듯 달아오르고 부동산 사장님도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때 한 방 더 내리고 나와버렸어요. 이 카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여기 계약도 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건물 계약할 때 세입자들의 기간을 연계하지 않아서 새로 계약해야 해요. 부동산 사장이 맞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 지으며 아쉬워하는 소리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전 건물주에게서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은 있지만 공실로 두면 손해일 거라고요. 이제 겨우 흑자를 봤는데 부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협력하며 함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임대료를 더 내도 괜찮아요. 돈 때문에 건물을 산 게 아닐 테니까요. 제가 딴 거 없이 조용히 있자 시어머니는 어색한 표정 지으며 갑자기 제게 가정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어깨가 너무 무겁고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모든 것은 일어난 일일 뿐이고 이제는 새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항상 그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외로운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까 고민하던 중 한 아이가 웃는 얼굴로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깨끗이 쥐었다. 시어머니는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이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기로 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채워주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서로를 더욱 더 소중히 여기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이들은 결국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 호랑이도 제자리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들도 헤맬 때가 있지만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자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향해 나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더 큰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가족 간의 관계가 꼬이고 갈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결과로 굽힌 비행 청소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그 아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면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고 그녀의 말에 대해 깔깔거리며 비웃었어요. 어째서 나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이런 고생을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현재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 가게가 부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계약을 체결해주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조건을 좀 더 협의해보고 현재 상황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침내 시어머니가 울며 제 발 밑에 엎드려 사정을 부탁하고 있을 때 내게는 그동안 잘못했다. 내게서 아이를 빼앗아간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탁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을 살리는 측면에서 협의하고 협력하자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찾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건은 엄마와 시댁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찾아온 것이에요. 고맙습니다. 엄마. 어떻게 자랐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내 손주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뻔히 보였잖아. 나는 내 아이처럼 키웠으니 거짓말하지 마. 아빠도 대들보도 나만 키워줄 생각은 없으니까 할머니가 강압적으로 책임을 떠안은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았다면서 절벽에 사는 것 같아. 나는 엄마를 따라갈 거야. 그 집의 모든 것이 싫어. 아들의 말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 뻔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슴이 아팠어. 결국 시어머니에게 조건을 제안했어. 계약 기간이 끝나기까지는 가게를 그대로 둘게. 그런데 계약이 끝나면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그리고 아들도 나랑 살고 싶어 하니 나는 아들을 데려가 키우게 됐어. 돈만큼 중요한 게 없다더니 강경한 시어머니가 잘겠다 해서 서약까지 했어. 10수년 만에 아들을 찾았어. 계약이 끝나자 시어머니를 건물에서 내보냈어. 시어머니는 계약을 연장해 줄 거라며 빌더라도 나는 거절해버렸어. 새 간판을 달고 그 자리에 있었지? 아들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옮겨버렸어요. 아들이 학교를 자퇴를 했었기에 저랑 사는 1년 동안 검정고시 준비를 해서 졸업증을 땄고 남은 시간 동안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거든요. 지금은 건물에 공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세입자들이 가득 찬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월세를 받으면서 아들과 좋은 추억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살 때 진빚도 열심히 갚고요. 물론 아들과 같이 산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동안 쌓지 못한 추억을 쌓으려면 부지런하게 달려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자가 영원토록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